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증시각도의 TV 각도야 살아가는 투자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굉장히 특출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해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86번가 유튜브 86번가의 대표신 정강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안이 넘치시고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뺨치는 분석, 전망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한국의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빛과 도움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찬이십니다. 예, 여러모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했어요. 참 내용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이 꽤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펀드 매니저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을 이제 그만둔 이후에는 지금 유튜브 채널 86번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펀드 매니저 하셨어요? 그 한국투자 밸류 자산 운영에서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채원 사장님 계셨을 때 예, 맞습니다. 같이 하셨구나. 그러면 네, 네. 언제 그만두셨어요? 제가 퇴사일이 2020년 6월 말. 2020년 6월 말. 그럼 이채원 사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기간에 네. 그만두신 거네요. 네, 의장님 아마 연말까지로 네.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호 대표께서 그만두니까 이제 이채원 대표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도 나가자.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어떻게 저기 펀드 매니저 생활은 몇 년 네. 정도 하신 거예요? 이제 11년 말에 입사를 해서 20년이니까 네.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근데 한 횟수에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뭐 딴 건 몰라도 내공이 어떤가 이런 거는 금방 파악하는 사람인데 내공이 아주 출중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 그만두신 건 이제 내 돈 다 벌었으니까 이제 난 매미로 살겠다. 개미가 아니고 매미로 살겠다 뭐 이런. 네. 처음에 이제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10년을 일단 해보자 그런 생각이고 그 뒤에는 네. 또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나 이런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주식하시는 아니면 뭐 자산시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진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것도 해보면 재밌겠다. 아니 그거는 좀 나이 드신 네. 분들 은퇴하신 분들 예. 얘기고 젊은 분들은 생활을 해야 네, 네. 되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노는이 한다 이런 개념이고 네. 그럼 지금 놀아도 되는 개념이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보니까 DP님하고 투자하는 네.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가 DP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대표님은 이제 다른 분한테 소개를 그때 받아서 네. 제가 막 그 대표님에 대해서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 예, 그런 면은 좀 있는데요. 뭐 저는 뭐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가지고서 별로 드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DP님 스타일 딱 이거지. 되는 기업 네. 앞으로도 될 기업이라고 확신되는 거 파서 네. 정말 될 기업이면 볼 것도 없다. 집중 투자. 네. 그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시중에 최근에 아주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뭐 네. 어떤 뉴스 때문에 아주 네. 유명해지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정 매니저님이 자기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많이는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경제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얘기한 거를 들어보니까 성향이 두 분이 조금 비슷해서 네. 그렇게 어우러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종목을 많이 늘리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다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가급적이면 좀 잘 아는 쪽으로 집중해서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 스타일은 기존의 펀드 매니저들이 갖는 스타일과는 조금 상반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펀드 쪽의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펀드별로 성격별로 뭐 이렇게 자금의 성격별로 다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자금 하게 되면은 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또 이제 아주 장기 고객분들께서 맡겨주시면은 또 집중 투자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한국밸류는 그 개별 종목군에도 상당히 투자를 했고 그 인덱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패시브 전략은 거의 안 하셨었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거의 삼성전자 없이 이제 포트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을 이제 의장님께서 또 다 네. 이해를 해주셔서 높은 자유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정말 힘드셨겠네요.
아마 제 기억에 16년 한 구정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전자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6월부터는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시클리컬들이 다 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펀드 받아서 본격했던 게 한 15년 요럴 때부터인데요. 예. 그때는 저는 운이 좋게도 다른 좀 종목 투자해둔 것들이 괜찮아서 근근히 잘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근근히 따라갔습니다. 자, 기억해보면요. 여러분 잠깐 기억하시게 16, 17, 18년도에 시장 아웃퍼포먼 펀드 매니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고 저도 18년 후반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눈물 나게 힘들었던 네, 네. 때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19년 횡보하다가 20년에 한 번 더 얻어맞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가 그걸 한꺼번에 다 갚아주는 20년, 21년 랠리가 나왔던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위아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도 저는 기억에 사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에 저희가 12, 13, 14년이 대단히 좋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15년 중순까지가 마지막으로 뭐 중국 관련된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서 랠리가 개별주가 나왔다가 16년부터는 완전히 대형주로 이제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꼈던 부분이 너무 이제 막 그 카멜레온처럼 하기는 어렵고 예. 이렇게 본인 스타일 잘 가지고 있다 보면 나한테 맞는 장이 이렇게 좀 찾아온다는 느낌을 네. 이제 지나고 나니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였을 때보다도 지금 개인 투자자로 돌아선 지금 시점이 훨씬 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기다림에 대한 뭐랄까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길어지고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자금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는 좀 단기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평가가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 나눠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되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 투자자는 조금 단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투자하는 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뭐 기관들이 뭐 다 해먹고 기관들은 정보가 많고 그래서 개인들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요. 개미 투자자분들이. 네, 네.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도적인 그런 아주 촘촘하게 한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 벤치마크 대비해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 이것만 결국에는 나중에 대부분이 따라가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 매니저 평가 잣대죠, 그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뭐 장기간의 좋은 성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곳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큼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네. 아니면 누가 쫓아와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네. 그런 측면들은 훨씬 더 이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규모는 크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그냥 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네. 기간에 있어서도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순간 또 직이 날아가니까 함부로 벤치마크에서 너무 멀어서 자기 독단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한 해에 30-40% 빠져도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계속 그 투자를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제도적인 부분으로 가령 뭐 로스컷 같은 것들이 있으면 보통은 20%이거든요. 그럼 종목별로 20%가 마이너스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 뭐 유예 보고서를 써야지 포트에 넣어둘 수 있고 아니면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주 꼼수로는 전량 매도를 했다가 너무 그 다시 정도 사. 좋은 거에 다시 사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하는데 그러면 매매 비용이나 매매에 따른 이 위아래 호가에 따른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예 이제 자금이 들어올 때 뭐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95% 이상 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편입비를 99%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가령 각종 여러 가지들 뭐 이 뭔가 걸리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적인 그런 게 네. 있어 가지고서 사지 못하는 코스피 200 내에서도 그래 버리면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씩의 칼날을 내보려고 하는 정말로 싸움이 되는 거죠. 저희 그래서 뭐 100bp, 200bp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펀드 수익률 100bp, 예, 예. 수수료가 100bp, 200bp가 아니고. 예, 예. 네, 그런 자금의 성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16년부터
국민연금에서부터 아예 투자 방향을 바꾸신 걸로 기억이 나고 예. 그 전까지는 좀 개별주 쪽에 대한 자산 배분이 많았다면 그 네. 뒤부터는 좀 거의 이제 지수 추종으로 바뀐 그런 게 있으면서 매니저가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나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자금을 많이 늘려서 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후자 쪽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니까는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대형주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포트가 맞춰져 가는, 그래서 좀 비슷한 포트폴리오 구조로 가져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에 목매일 수밖에 없고 기관들 쪽에서 나오는 최근의 순매수 매도 흐름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상당히 네네. 큰 규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요소는 IPO에서 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대형주이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수 있다. 특히 특례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종목이라면은 사실 가격 불문하고 일단은 사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언더퍼폼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IPO에서도 상단을 쓰게 되고 첫날이라도 사게 되는. 왜냐하면 이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PO 되는 종목이 처음에 가격 결정될 때 50에서 200%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첫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첫날은 그 지수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서도 지수에 반영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안 따라갈 거면 사지 말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이제 그 비중만큼은 가져가겠다, 벤치만큼은, 그러면 첫날에 질러라. 네. 그래야 그냥 시장 딱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트래킹 에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첫날에들 알아요. 이게 나 이거 샀다 물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데 제도적으로 이거는 따라가서 만약에 안 따라갔다가 나한테 오게 될 손실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대형주들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대형주들, 초대형주들 중에서 따상이 많이 생겨났었고 네. 그리고 연금에서의 매매가 굉장히 들어오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거에서 파생된 일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초 최대어로 IPO 최대어로 역사적인 최대어 중에 하나가 들어올 때 국민연금 왜 이 가격에서 이렇게 지를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네, 된다 네. 하는데 결국은 그런 네, 네. 기조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럼 그걸 살려면 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 나머지를 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럼 보통 이제 그냥 비율대로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한테는 나쁜 영향이 오죠. 그러니까 양방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 첫날에 이거는 따상을 갔는데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근데 그걸 사기 위해 나머지는 팔아야 되니 그건 지수를 눌러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IPO들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네. 이게 명백하게 지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커지거나 뭐 2천조에서 3천조 가고 3천조에서 4천조 가는 시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약간 가드로 양식장 같은 데서 물을 퍼얹으니까 물타기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공모펀드의 멸망사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공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도? 50조 예.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공모는 결국은 다 액티브 ETF로 대체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액티브 ETF라는 말 자체가 네. 공모 펀드인데 말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근데 수수료는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 펀드에 워낙에나 나쁜 기억들이 많으시고요. 네. 이제 개인 고객분들께서 그러고 공모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로 그래서 많이들 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말씀드린 한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줄지 않을, 지금도 많이 줄었지만 지금 계속 놀랍게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모펀드 매니저를 했다면 두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네네. 공모펀드 매니저를 하셨던 분들이 공모펀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어둡게, 네. 저도 사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도 그분한테 들었거든요. 그건 멸망한 시장이에요. 멸망했어요. 네네. 100%예요.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해서 사실은 조금 놀랬는데 사모도 근데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모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성장을 했었는데, 근데 사모 쪽의 경우에는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터지면서 이제 판매를 거의 하실 수가 없었죠. 이게 제약 조건이 대단히 강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 운용사들이 진짜 고객이 찾아와서 여기를 가입하겠다라고 해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몇몇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뭐 자본금 요건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걸어서 사실상 거의 사모를 신규로 가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네. 수준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모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사모들의 경우에가 롱숏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스토커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렸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공매도를 기관이 뭐 장난을 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관 비중 10% 초반밖에 안 되고요. 외국인이 80-90%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사모 시장이 좀 성장을 했을 때 기관 비중이 늘어났었던 네. 국내 기관이 이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또 공격적으로 하는데조차도 저희 호가창도 거의 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외국인 그쪽으로 이렇게 그런 이유로 변해버렸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2,600에서 2,300까지 빠지는 과정, 미국보다도 사실은 한 단계 더 빠지는 과정은 아무리 주식이 싸져도 사줄 수 있는 세력, 즉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나 이런 기관형 액티브 자금들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이렇게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점이냐면 결국은 개별적으로 하실 것 같다. 또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쪽들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 욕구가 대단히 크시다라는 생각이고요. 신만전자 얘기 나올 때는 거래대금 막 60조 이상도 갔었잖아요.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계속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고서는 아마 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찾아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패밀리 오피스처럼 해서 한두 명의 본인이 보기에 좀 똘똘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서 좀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운영하는 체계로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 매도는 다 개인으로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시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게 그나마 지난 한 2년간 레버 카운트는 조금 하셨던 걸로 금액이 네. 좀 늘었었던데 네. 이제 그것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일반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좋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 자산 관리나 자금 관리나 미래 설계 하는데 정말 유리할 건가 생각해 보면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개인들이 액티브 ETF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패시브든 액티브든 그 ETF를 자기가 골라서 투자를 한다?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춰서 투자를 한다? 사실은 거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ETF로 넘어가면 그렇죠. 개별 종목들이야 분석이지만 그러면 세상 누구보다 어려운 게 타이밍 맞추는 건데 이걸 개인들한테 노출시켜서 맞춰라? 그럼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점점 수익 내기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그 증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계속 하게 되면 손실이 나고 하게 되면 손실이 나고인데 근데 또 좋을 때는 수익이 또 많이 났었던 그런 점이 있으니까 증시가 좀 회복이 되고 하면 그렇게 개인 투자 하신 부분들도 좀 나아지고 하면서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모신 분들 중에서 펀드 매니저 하신 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펀드 매니저로서 보는 시장과 이제 개인으로 돌아보셨을 때 보는 시장. 어쨌든 펀드 매니저였을 때보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매니저는 뭐 거의 24시간 네.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업을 계속할래 이러면 굉장히 좀 설레설레 하시는 분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개인 자산 운영은 저희는 주는 이제 랩 카운트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내 업이고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쪽은 있는데 펀드 매니저는 난 못해. 이렇게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해외 쪽도 제가 알기로 건강 문제 때문에 빨리들 다들 은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에서들 많이들 은퇴하시는 걸로. 다들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약 요건이 너무 많다. 거의 이게 무슨 액티브냐. 거의 패시브에 준한다. 그리고 돈을 맡기는 기관들도 벤치마크에서 그 기준으로 조금만 더 잘해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운용의 보폭이라는 게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그거를 좀 자유롭게 열어서 우리 옛날 공모주 펀드 하듯이 네네. 뭐 신형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중소형주 많이 했었고 네. 또 뭐 내비게이터는 대형주도 좀 많이 했었고 이렇게 네. 펀드마다 성향이 좀 달렸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 뭐 주식 보유 비중, 뭐 채권 보유 비중 이런 거를 규정하지 않고 다 열어주는 공모형 펀드가 나온다면 네. 혹시 공모 펀드가 부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규제를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게 되는 이유들은 항상 그 사이사이에서 뭔가 고객분들의 큰 피해가 발생하는 좀 그렇게 좀 자유도를 줬더니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데들이 나타나서 네. 그 반대급부로 자꾸만 제도들이 강화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금융당국에서는 제도를 완화를 하시기가 매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투자자 보호라는 거를 먼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 보호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해서 각자 도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네요, 결국은. 네,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로스컷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떤 종목을 마이너스 8, 90%될 때까지 누군가가 아마 가지고 있었겠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는 야, 그건 너무 강한 것 같아. 한 20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도 그러면서 제도가 쫙 이렇게 일어나 되어 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컷이 법적인 네.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자금이 들어올 때 대부분이 이제 20, 빡빡한 것은 15. 약간 이제 불문율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DP님이 펀드 매니저였으면은 완전히 망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려면 회사 차원에서 그나마 좀 우산을 좀 제공을 해주는 우린 이런 색깔이고 AUM이 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색깔을 갖추게 되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매가 좋아지기 시작을 할 때는 이제 판매사가 확 증가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판매를 많이 하고 싶다인데 사실 매니저 입장에선 적당한 수준의 본인이 그렇지. 그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더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게 되면 그럼 왜 이제까지 잘 팔아놓고 내가 좀 팔아서 하려고 하니까는 너 안 하냐? 판매사 왜내 쪽에서 거는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도 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만약에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이제 막아놓고 만약에 뭐 철학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 펀드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썰물 빠지듯이 빠져 그럴 줄 돈이. 알았다. 예. 네. 그렇고 이제 나중에는 그럼 여기서는 내려가서 이거는 가령 이제 코로나 같은 때죠. 저점 같으니까는 지금은 고객분들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라고 하면 아무 돈도 안 거기는 들어와. 그때 당시에 너네 되게 고자세로 그때는 안 받으려고 하더니 힘들어지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해버리면 사실 이게 판매사와의 관계라는 것도 회사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것도 벽을 뚫기가 아마 그러니까 되게 현실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예, 도움이 예. 됐습니다. 지금 말씀에 잠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주로 자산 운용사를 말씀하신 거고요. 일종의 제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은행과 증권이죠. 은행과 증권이 그걸 팔게 되는 건데 판매사의 이슈와 운용하는 사의 운용사의 이슈가 지금 서로 그 이해 상반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완전히 모든 게 딱 아기가 맞아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쉬운데 그래서 저보고 뭐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바꿀래? 그러면 저도 답이 없는데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뭐 그러면 장기 성과에 연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근데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최대 수익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니즈도 되게 다양해지셨거든요. 그렇죠. 리스크 대비해서 어떻고 나는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서 또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나 변동성 이게 있으시다 보니까 잘 맞는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게 먼저 나와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라라고 뭐 판매사라든지 운용사도 할 텐데 그거 설정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판매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엔 판매 방법이 현재를 따라가서는 자산 운용사가 길을 펴거나 날개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그 피델리티랑
블랙록이나 블랙스톤 뭐 이런처럼 큰 운용사들이 왜 안 나오지? 왜 증권사 자회사, 은행 자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개별적으로 분명히 운용 잘하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왜 거기서는 큰 스타들이 이렇게 안 나오지? 그리고 또 조금만 커지면 뭐 한 1조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기울기 시작하고 운용사들이. 네. 근데 오늘 들으면서 좀 의문이 좀 풀렸고 좀 너무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뭔가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는요. 네. 네,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네, 자, 사실 우리 정강호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 현장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었으니까 오늘 한 꼭지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강호 대표님 86번이라는 채널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채널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설명을 잘해주신, 특별히 거시 차원에서 잘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 첫 번째 궁금한 점이 뭐냐면, 아니 펀드 매니저였는데 지금 자료 보시는 게 웬만한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보다 더 많은 자료를 들춰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볼 것만 조금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프레이드 채널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소에 이제 그 경제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많이 보시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프레이드신가요? 네. 아무래도 연준 쪽이나 뭐 미국 데이터가 요즘 중요하다 보니까는요. 네. 네, 그렇게 있고. 근데 조금 이제 저도 요즘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느냐 이런, 사실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 자체가 재밌어서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좀 본다든지 뭐 회계를 본다든지 그런 게 더 재미가 있는데, 근데 제 방법 자체가 어떠냐면 하락을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5% 10%, 아니면은 뭐 유럽에 뭐 피그스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나타나는 막 20% 내외 좀 아픈 하락. 근데 네. 판이 깨지지는 않는. 근데 30% 이상의 하락은 거의 침체를 동반을 하는 건데, 사실 요번에 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요 얘기만 계속 이제 드리게 된 게 거의 1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희 쪽 들으시는 분들 이거 너무 들으시면 지겨우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좀 딴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다가 네. 조금 어떤 게 들었냐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노이즈가 발생한다 느낀 게, 네. 어떤 요런 섹터에서는 요런 점들이 있고 이렇게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바로 이제 그거 사야 되네요. 그렇게 딱 오시니까 근데 장 자체가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괜히 제가 어떤 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장기적으로가 되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일단은 시장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증시각도 TV 채널 왔으니까 저희도 운용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장기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 하고 할 때 그 장기는 보통 한 몇 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3년 정도면 장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제가 일단 예상이 가능한 기간이 이게 점점 더 길어질수록 예상이 그게 그렇죠. 높아지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3년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얻다 보면 더 긴 아이디어도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정도를 저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기간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에 같이 참여를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최고의 수익률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기업이 성장한다는 게 뭐 3개월, 6개월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네. 몇 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잠재 기간도 있고 게다가 사실은 3년도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장기적인 시기열을 가지신 게 참 좋은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조금 시기열이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짧은 좋은 결과 얻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런
걱정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대표님은 좀 길게 네. 이제 장기로 본다면 보통 3년 이상의 시계열을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아 보이는 그런 네. 쪽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네. 근데 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시면 돼요. 저는 네. 이제 우리 증시가 보시면은 이게 구성 자체가 제일 큰 부분이 이제 IT 쪽이나 네. 비롯해가지고 사실 IT도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시클리컬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네, 느껴지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발전 과정을 보면 시클리컬에서 그 다음에는 좀 난 시클리컬인데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그런 쪽들이 뭐 저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고요. 그런 쪽들이 결국엔 장기 투자하기엔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인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전 가격이 더 싸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외치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엔터 업종이거든요. 네네. 네, 그 엔터 업종이고 그다음 컨텐츠 업종이고 이거는 정말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옛날 산업 밀어붙이듯이 그러면 다음 산업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산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해요. 네. 네, 금융은 네네. 금융은 증시각도이 TV에서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희망이 너무 안 보이고 정말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데 이건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네. 근데 엔터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이제 컨센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뭐 엔터나 콘텐츠나 그런 쪽들은 뭐 계속해서 발전을 해갈 것 같다. 되게 좋아하는 분야이고요. 그러고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제가 좀 그냥 스페셜티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런 게 있는 쪽이 뭐 소비재 쪽이라든지요. 네. 아니면은 저도 금융 쪽에를 담당을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들하고 뭐 예 그 자동차 쪽에서 좀 일부 그런 정도를 네. 자동차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제 전기차하고 연결되는 자동차 생각하시는 저는 건가요? 전기차 쪽보다는 이제 결국엔 자율주행 쪽이지 않을까라고. 왜 그러냐면 결국 전기차도 이게 제조의 영역이라서 이 이상으로 결국은 가야지 훨씬 더 이제 가치를 큰 찾을 부가가치들이 것이다라고, 나온다. 예,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예. 근데 그런 쪽이 사실 한국이 많이 약하고 그렇죠. 적당한 기업을 찾기는 아주 어려운 듯하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없었는데 별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외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 않나 이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되는 영역 아닐까요? 그쪽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네, 네. 예. 그래서 뭐 이쪽이 넘어야 될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뭐 진짜 뭐 아주 미래라고 하면 무조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저는 오늘 아침도 반자율주행으로 한 절반 이상의 운전을 하고 왔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손발이 쉬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운전을 덜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정도 수준에서 보면 자율주행의 진보 수준이 굉장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면 5년 아니면 보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율주행에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네, 네. 뭐 기술의 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언젠가 한 부분에서 상당히 그 난관을 갑자기 탁 뚫어버리면 그때에는 뭐 그 발전 그 저희가 느끼기에 확 다가오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매우 수준이 높은데 그런데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사고가 나면 차량은 또 인명 피해를 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뚫어버릴 수 있는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법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원래 같으면은 자율주행이 훨씬 뒤에 와야 될 거를 많이 당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코로나보다 더 강한 변이 무언가의 병균이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자율주행을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해도 되는데 뭐 네네. 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뭐 잘못해서 같이 잠깐만 있기만 해도 병균이 없는다라고
라고 최악에까지 생각을 하면 네. 우리의 이 기술은 음. 뭐 해놔야겠다. 네. 그렇게로 많이 변하시지 않았나 인식이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인의 이제 투자도 이렇게 장기적인 시계열로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바텀업주의자들처럼 철저하게 뭐 바텀업을 따져서 이거는 그거고 실제 투자는 뭐 다르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시나요? 뭐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네. 회계부터 해서 쭉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러고서 안전 마진이 나온다. 음. 밸류를 해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이 방송은 아마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올라가게 될 거라서 저희는 지금 FOMC 바로 전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FOMC 이번 7월 달에 아마 그 유력하게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좀 딱 쪼개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75bp 이번에 하고 나서 연말께까지 가서 추가 금리를 인상하면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침체가 눈앞에 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해내야 된다. 시장이 소화해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 치면은 자 이제 75bp 가파른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제부터 금리 인상 폭은 50bp, 25bp를 줄어들 거니 시장은 이미 많이 얻어맞았고, 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쭈그러들지만 않으면 일단 한번 랠리를 하고 나서 연말에 침체가 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풀어갈 것이다. 한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침체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는 거는 생각보다 좀 과도할 정도로 부채를 이용해가지고서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거나 사업을 펼쳐온 데들은 어쨌든 이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산 효과가 일단 소비 쪽에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최근 6개월, 최근 3개월, 최근 한 달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아마 급속하게 이게 조금 나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나 이런 쪽들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린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둔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봤었을 때에 침체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그럼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추는 것만으로 그것이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로 인플레가 없었어요. 정말로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상당히 좀 편했습니다. 금리 내리기도 편하고. 네. 하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거를 좀 이제 감속을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가 확신이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피크라는 거는 뭐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9.1이 나왔는데 피크가 아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내려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생각보다 그 속도는 일단 뭐 만약에 그 침체를 겪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려오는 속도는 상당히 저는 더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침체가 와야 사실 그 자체로 인플레나 많은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연준이 이제 정상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네. 봅니다. 지금 PMI가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면서 26개월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연말에 3.5% 수준의 금리와 그 다음에 블러드가 얘기하는 내년도에 뭐 4%까지의 금리라고 한다면 침체가 굉장히 빨리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준이 다음번에 행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만약에 침체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연준이 다시 저는 돈 풀게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정도로 경기를 많이 훼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또 연준은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상황에선 돈 풀기이기 때문에 풀기를 할 거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갈 것 같아요. 네. 돈을 푼다? 그럼 증시가 올라야지 네네. 라고 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40년 만에 세상이 바뀐 걸까? 네. 아니면 40년 동안 겪어온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인데 그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있고 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가 펼쳐진 이후에 저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40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화의 공간들,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떨어졌던 공간들, 그 40년의 공간들이 다른 국면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또 40년으로의 회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되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을지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임금이 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인구 구조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는 예전에 2007년도였었는데 앨런 그린스펀이 본인 회고록이 있거든요. 격동의 시대라고. 예. 거기에서도 쓴 부분인데, 미래 예상에서 만약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꽤나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 부족하니까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금을 납입하시던 분에서 이제는 받아가셔야 되는 분이 되면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 국채를 사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4에서 5% 정도가 계속 구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 크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뭐 파이어족이나 뭐 이런 이제 용어들, 욜로나 이런 것도 많이 네. 유행을 했었고, 네네. 최근에 로봇이나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본 소득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복지를 늘려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 소득제가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받았죠. 어떤 네. 식으로든지. 네. 이런 제도가 이제 생겨났게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침체가 왔었을 때에 과연 그러면은 이건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아니겠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에는 이렇게 지원금을 다 줬는데 지금은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아주 확장적인 정부가 구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아주 인플레 요인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구조적인.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결국에는 뭐 2050년에 아리백을 하든 35년에 하든 친환경은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 뭐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장기적인 걸 되돌리려는 건 아니다. 네. 라고 봤었을 때에는 그럼 이 가는 과정이 과연 순탄할 것이냐, 지금처럼 덜컹덜컹 할 것이냐. 유럽 중앙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는 질서정연하게 가는 경우하고 무질서하게 가는 경우로 해서 에너지 가격 막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예. 무질서하게 되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는 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원유나 뭐 휘발유 가격이 높은 거는 이렇게 올랐지만은 원유 시설이나 정제 시설에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 잘못하면 10년밖에 못 쓰고 꺼버릴 수도 있는 데라 네. 겁이 나니까는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굴이나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이게 좀 우리 예상대로 안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네. 조금만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또 막 위로 팡팡 튀어버리는 네. 상황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난 40년의 이 저금리 시대에는 안 오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발동을 하면요. 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아주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 그 국민들의 생각, 정치인들의 생각, 기업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앞으로 6개월, 1년간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아주 크게 다른 방향이 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부의 효과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특별히 이번에 되게 독특한 부의 효과가 깨진 게 크립토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물론 아직 붕괴된 거, 저희 생각은 아직도 가격이 꽤 높다. 더 떨어질 공간 꽤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거나 그 2000년 IT 버블하고 조금 궤적이 다른 게 그때는 그 주식 시장에서 버블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크립토 시장에서 버블이 터졌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부의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 네네. 젊은 세대를 통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빠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원화채굴하러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네. 일하러 가야 된다. 네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여기서 침체까지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일터로 빠르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원자재는 전 똑같이 동의합니다. 100%그 똑같게 동의하는데 임금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는 좀 다른 궤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급이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지금 미래를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방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조기 은퇴 말씀드렸는데 조기 은퇴를 하신 거니까 네.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뭐 미국 고용 시장에서 발견이 안 되고 있지만은 이게 나타나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지금 크립토 쪽에서 그 사실 그런 서베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나는 내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서 은퇴를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그랬다. 그런 게 4%나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한창 크립토 좋을 때 얘기였었는데. 예.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까지 합치면 11%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그거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주 이게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연준 거를 많이 보고 하고는 있지만은 네네. 크립토가 정말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가 이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예상을 너무 장기로 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정광호 대표님의 그 내공을 제가 왜 자꾸 처음에 그냥 그 설명을 드릴 때 소개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 시장하고 조금 분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논의했던 그 부분은 미국 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계 시장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뭐 한국의 펀드 매니저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걸 수도 있어요. 3,300에서 2,300 한 30% 정도 날아갔는데 근데 내부 정황을 살펴보면 저는 2002년부터 2004년 뭐 이럴 때에 봤던 그런 밸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물론 이제 철강의 업황이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오랜만에 철강에서 이런 가격들을 보고 있고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는데 한국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뭐 지금은 아직 구조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아주 경기 민감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진다 하니 먼저 빠졌고 더 빠졌고요. 아마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제일 빨리? 제일 빨리 올라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거를 깔고서 생각을 한국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과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라는 걸 기대를 하신다면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올해 3조 번다. 네. 내년에는 2조 벌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PER을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래서 번 돈을 난 다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밸류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가야 될 게 아주 지금 헤쳐나갈 길이 굉장히 먼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배당을 해주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주는 배당에 되게 익숙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99%가 나눠서 배당해줍니다. 월 배당도 해주는데 우리는 반기 배당만 해줘도 야 잘해준다, 뭐 분기 배당하면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돈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사기만 해요. 사기만 하죠? 이제 소각이 담보가 안 되는데 해외는 자사주의 매입은 소각이 당연히 담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나중에 그걸 다시 팔든지 전략적 제휴 쓰든지 교환 사채로 쓰고 막. 아니면 뭐 지배구조 바꾸는데 쓰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 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을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클리컬인 건 지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배당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구조적으로 이게 복리로 수익률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증시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년치를 갖고 와서 한 번에 반영해 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네. 너무 꿈 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법 같은 것도 개정돼야 되고 제가 하여튼 그래서 네. 제일 이제 그 주시하고 있고 제일 제가 이제 봤으면 하는 게 상법 개정인데 제가 사실 회사에 있을 때에서부터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게 사실 물밑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딱 하나입니다.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줘라, 분할할 때 주식을 기존 주주한테 의무 배정하라 이런 것들은 다 격가지고요. 그렇게 해봤자 기업들은 다른 루프홀을 찾아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잡아야 되고 가장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법 382조의 사망 이사 충실의 의무입니다.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주주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를 위해서 이사들이 일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해외는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무리 이상한 결정이 내려져도 그걸 가지고 법원에 끝까지 끌고 가봤자 못 이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첫째입니다. 이게 되질 않으면 나머지는 해봤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에서 면피를 해주는 그런 게 같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소송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열려야만 이사들이 네. 이제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피해를 보상하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먹여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뭐의 몇 배수 이렇게는 이미 규정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벌칙을 이렇게 잘못하면 내릴 거예요라는 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벌칙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근데 없어요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래서 정말 기대했던 부분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이용우 국회의원께서 네, 금융권 출신이시죠. 예. 네, 머리 하얗신 분. 네. 신성 같은 느낌이 네. 풍기시죠. 그분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좌초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걸로 원래는 거의 약간 동의를 잘 못 얻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네. 지난주에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좀 판에 키워가지고서 네. 어쨌든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는 이사회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이사회를 말씀드리는 건 내가 주주면은 그걸 태클을 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유는 주주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를 선임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표대결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경영을 위탁을 해놓는 겁니다. 네, 이사들이 일종의 경영 헤드쿼터인 거죠. 네. 근데 그 이사회에 예를 들어 뭐 대주주의 친인척이 들어가 있고 자녀가 들어가 있고 해버리면은 대주주한테는 유리한데 일반 주주한테는 나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회사를 위한 거였다라고 해버리면 땡이거든요. 그렇죠. 주주를 위한 게 아니어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사회에 우리가 철퇴를 가할 수 없는데 개정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주 행동주의 목적은 무조건 일단 이사회 장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사회 장악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주 소액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걸 보고 소를 걸 수가 있는 네.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본도 3년 전인가 그때 법이 바뀌어서 네. 됩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데. 예, 흔히들 우리가 일본이 금융적으로 상당히 좀 발전이 더디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증시학도 TV에서는 세이프 코스피
활동하시는 김규식 대표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고 저희도 뭐 강력하게 바라는 거고 만약에 상법 개정되면 투자해야 될 대상까지 찍어드렸죠. 지주회사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한두 배 올라갈 게 아닙니다. 5배, 10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다만 왜 이게 개정이 아주 어려우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거는 뭐 여야나 뭐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소위 말해 우리가 뭐 사회 이런 표현 싫긴 하지만 지도층이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기업을 하고 계시고 누구는 정치를 하고 계시고 누구는 또 학문 쪽에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사회에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렇죠. 교수, 뭐 국회의원 친구들은 뭐 한두 명 이상은 다 이사회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급력을 알고 계세요. 이거를 했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나의 지인이 이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이것도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학개미운동을 했던 분이 1000만이 됐는데 이 1000만을 위해서 그게 결국은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이 발전되면 그런 분들이 이사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상장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기업들도 더 많아질 거고 스타트업도 벤처도 그렇게 되면 미래가 창창해지는 거고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제조업할 수 있는 분들도 더 금융 조달 여건이 좋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또 뭐 일부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이거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분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소위 말해 자산가들한테만 돌아가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데 외국인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개방 경제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없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저는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주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주 효율성이 낮아져 있는 기업한테 너가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자신이 없으면 그 돈을 전부 다 배당하고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더 효율성 있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냐. 그럼 그게 유망해 보이니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제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런 기업 쪽에서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았을 때는 딱 단견만 이제 딱 한 부분만 보았을 때는 한 쿠션만 봤을 때는 뭐 이제 그냥 뭐 투자가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나눠 주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거는 효율성을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는 높이는 그런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자본시장이 활활 타고 또 거래소도 활활 타야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벤처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돼야 한국의 미래도 또 생기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때 좋았던 사업이 영원히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때가 되면 또 바뀌고 해야 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상법 개정 저도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오늘 종횡무진하셨습니다. 지금 개인 이야기부터 한국의 펀드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거시 이야기, 그 다음 한국 얘기하다가 이제 주주운동 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셨는데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이 사실 워렌 버핏의 장기 수익률이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수익을 올리는 게 어렵다는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루에만 해도 상한가가 30%인데 그러면 매일매일 워렌 버핏의 연간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자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워렌 버핏이 투자로 일어선 분들 중에 최고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좀 지킬 수 있을 때는 잘 지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이거를 다 저희가 뭐 지금 손실이 난 거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투자는 평생 하실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다고 보면 그런 좀 이제 전 지키는 투자 자체가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한다라는 쪽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는데 점점 더 좀 높아지는 확률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계속 반복하시는 습관이나
예, 그런 철학을 좀 갖추시면은 사실 주식시장은 장기간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네.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이나 코스피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좋을 때는 엄청 좋습니다. 예. 뭐 김일구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한국 워낙 모멘텀으로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시크리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갈 때는 한꺼번에 왕창 가고 또 네, 빠질 네. 때는 또 누구보다 먼저 왕창 빠지는 한국 투자 그런 측면은 힘들지만 또 기회도 뒤집어 보면 꽤 큰 네, 시장이기도 맞습니다. 예, 한 게 예.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채널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편안하게 잘 이끌어내 주셔서 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네. 말씀을 잘 이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신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우리 정광훈 대표님의 본색이 좀 덜 드러나셨어요. 거시 이야기하면 참 아주 날카롭고 깊이 있는 해안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첫 만남 자리라서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했고, 펀드 매니저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사실 약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체들 중에 한 칸 한 칸씩 뽑아야 되는데 너무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늘 정광훈 대표님 괴롭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정광훈 대표님의 저희 채널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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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